나의 인생은 누군가가 미리 써놓은 악보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명문가의 외아들로 태어나 최고의 대학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입사하고 조건 좋은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게 나에게 주어진 길이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방식대로 숨 쉬어 본 적이 없었다. 진정한 감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도 없었다. 모든 것은 책임이라는 이름의 굴레였고 행복은 거기에 없었다. 그런 나에게 그녀가 찾아왔다. 겉보기엔 평범하고 가진 것도 없던 그녀. 하지만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삶을 살아내려 애쓰던 사람. 처음 만난 건 친구 따라 간 교회 청년 모임에서였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도 없이 따라간 자리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깊은 슬픔을 간직한 그녀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그 순간 운명이라는 건 이렇게 조용히 찾아오는 것인가 싶었다. 그녀는 내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전혀 관심 없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내 배경을 보고 경계하거나 부러워할 때 그녀는 단순히 나라는 존재를 봐주었다. 나는 점점 그녀의 세계로 끌려 들어갔다. 화려함도 위선도 없는 조용한 진심의 세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처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누군가의 말을 들었다. 그녀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었다. 그녀 곁에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진짜 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건도 배경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사랑을 조건 없이 주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결혼을 결심했을 때 나는 가족과 부딪힐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었다. 만약 이번 기회마저 외면한다면 나는 평생 남이 원하는 삶을 사는 꼭두각시에 불과할 테니까. 사람들은 결혼이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고들 말합니다. 저는 그저 흔한 말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한 짧은 시간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이아 반지도 유럽으로 떠나는 신혼여행도 없었습니다. 그저 직장 근처의 작은 월세방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주방은 두 사람이 겨우 설 수 있을 정도였고 오래된 냉장고는 밤마다 윙윙거리며 자장가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그 작은 공간이 저에게는 천국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깨웠습니다. 여보, 커피 내렸어요. 어서 일어나요. 퇴근 후에는 제 하루 이야기를 들어주며 웃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웃음만큼은 넘쳐났습니다. 그녀는 햇살을 바라보며 고맙다고 말했고 1+1으로 산 라면에도 행복해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소박해서 마치 할머니 같다. 제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말했죠. 왕비처럼 살기보다 당신 곁에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축복이라는 걸. 하루하루가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몰래 술을 놓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수건 한쪽에 제이라는 글자를 조심스레 새기고 있었죠. 뭐해? 선물 만들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결혼식 다시 올릴 수 있을 때 쓰려고요. 그 말을 들은 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구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사실은 매일 그녀에게 구원받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 생일, 결혼한 지 2달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제 생일상을 준비하겠다고 설레어했고 저는 기대감에 들떴습니다. 여보, 생일날 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해줄 거라며? 기대할게. 응. 근데 너무 맛있어서 울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리는 장난도 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침,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식탁에 음식 냄새도 없었고 그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는 접힌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펴는 제 손은 떨렸고 눈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미안해요. 마지막으로 당신을 껴안을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을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당신 인생을 망치는 건 원하지 않아요. 나는 상처투성이의 여자예요. 그리고 당신이 알면 절망할지도 모를 비밀 하나가 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수십 번 걸었지만 들려오는 건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전조도 설명도 없이 경찰서에 찾아갔지만 자발적 가출로 보입니다.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일했던 곳, 다녔던 교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모두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조차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저는 거리 곳곳에 전단지를 붙였고 병원과 장례식장까지 들렀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두려우면서도 언젠가 다시 나타날 거란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과도 멀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자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칠 셈이냐며 화를 냈고 여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전부였으니까요. 친구들도 하나둘 곁을 떠났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녀를 꿈꿨고 그 꿈에서조차도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제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그녀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떠난 걸까요? 모든 사람에겐 인생에서 절대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 나에게 그건 바로 그녀였다. 그녀가 떠난 후 내 삶은 모든 질서를 잃었다. 직장도, 미래도, 나의 목표도, 나는 도시를 떠도는 그림자처럼 살았다. 단 하나의 희망에 의지하며 그녀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믿음. 처음엔 이성적으로 움직였다. 그녀가 다녔던 교회, 일했던 식당, 자주 가던 공원, 모든 곳을 돌며 한마디만 물었다. 서정이라는 사람, 혹시 여기 오신 적 있나요? 서울 시내 곳곳에 전단지를 붙였다. 심지어 새벽까지 운영하는 버스 정류장에서 전단을 나눠주며 그곳을 스치는 외로운 사람들 속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으려 했다. 경찰서에도 갔지만 자발적 실종이며 범죄의 정황이 없다는 말뿐이었다. 방송국에 연락해봤지만 증거 부족으로 거절당했고 나중엔 그마저도 시도할 힘이 없었다. 어느 날 신원불명의 교통사고 여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가 아닐 거라 기도하면서도 혹시나 싶었다. 결과는 아니었다. 나는 안도하면서도 주저앉아 울었다. 살아있기를 바라면서도 어딘가 평온히 잠들었다면 좋겠다는 모순된 마음. 시간은 흘렀고 내 머리카락은 하나둘 하얘졌다. 친구들은 결혼해 아이를 낳고 승진을 했다. 나는 30살에 멈춘 채 여전히 그녀를 찾고 있었다. 가족들은 지쳐갔다. 너는 언제까지 그 여자만 찾으며 살래? 엄마, 아빠는 네가 돌아오길 기다리잖아. 동생이 울면서 말했던 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 그녀를 놓는 순간, 나는 내가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머니도 처음엔 결혼을 반대했지만 세월이 흐르자 그녀의 말투가 바뀌었다. 어쩌면 내가 틀렸나 보다. 아직도 그 아이를 그렇게 그리워한다면 가서 꼭 만나봐라. 엄마는 네가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는 그녀를 찾지 못했다. 장례식 날 나는 제 아이처럼 오열했다. 너무나 미안했고 모든 게 늦어버렸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나는 이후로 더 절제된 삶을 살았다. 돈을 모아 전단지를 찍고 일용직과 프리랜서 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한 푼 두 푼 아껴서 그녀를 찾는 일에 썼다.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내 나이 50을 향해 가던 어느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진아, 나 지금 너한테 말하면 미안한 거 아는데 며칠 전에 수유리에서 내 아내를 본 것 같아. 진짜 비슷했어. 작은 국수집에서 전화를 들고 있던 내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녀의 흔적을 쫓으며 살았던 20년. 이젠 포기해야 하나 하던 찰나. 하늘이 마지막 기회를 준 걸까? 나는 당장 그곳으로 향했다. 지갑엔 오래전 그녀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그 사진은 한 번도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국수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가게 문을 열자 그녀가 있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도 그녀는 여전히 그녀였다. 다소 수척해졌지만 내가 사랑했던 바로 그 사람. 주방에서 국물을 저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전혀 몰랐다. 그토록 애타게 찾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한 발짝만 더 가면 그녀를 안을 수 있었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한 청년이 다가와 나를 가로막았다. 아저씨 누구세요?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우리 엄마?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에게 아이가? 혹시 우리 아이? 나는 그 청년 앞에서 얼마 동안이나 서 있었는지조차 몰랐다. 그의 눈엔 낯선 경계심과 어딘가 익숙한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 눈빛, 너무나 그녀를 닮아 있었다. 아저씨 누구세요? 왜 우리 엄마를 그렇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은 바짝 마르고 목은 막혀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수백 번 그려왔던 재회의 장면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상상도 지금 이 상황과는 달랐다. 그녀가 아이와 함께 살고 있다. 혹시 우리 아이일까? 내가 아직도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그녀가 문 너머에서 나왔다. 그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우리는 더 이상 50줄에 지친 남자와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여자가 아니었다. 그저 서로를 한때 깊이 사랑했던, 다시는 만나지 못할 줄 알았던 두 사람일 뿐이었다. 그녀는 손에 국자 든 채 발걸음을 멈췄다. 입술이 떨리며 간신히 말을 꺼냈다. 어떻게 여기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입을 열면 이 순간이 산산조각 날까 두려웠다. 그녀는 애써 눈물을 참았지만 가녀린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청년이 다시 물었다.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왜 울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는 조용히 말했다. 들어와요. 국수 한 그릇 드시고 얘기해요. 그 목소리, 내가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나는 낡은 나무 탁자에 조심히 앉았다. 가게 안은 한산했고 창밖 햇살이 그녀의 머리 위로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마치 우리가 결혼했던 날처럼, 그 오후처럼 그녀는 내 앞에 국수 한 그릇을 조심스레 놓았다. 내가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청년이 내 맞은편에 앉아 물었다. 아저씨, 누구세요? 왜 우리 엄마한테 여보라고 부르세요? 그런 사람 모른다고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부엌 한켠에 서 있는 그녀는 아들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그녀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여연아, 조용히 들어. 엄마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요. 정진 씨. 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다. 나는 내 아버지다. 정적. 공기가 멎었다. 청년은 벌떡 일어나 의자를 넘어뜨렸다. 뭐라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어요? 그 목소리는 금이 간 유리처럼 깨어지고 있었다. 나는 그를 원망할 수 없었다. 20년간 곁에 없었던 아버지를 누가 쉽게 받아들이겠는가. 그녀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안해. 엄마가 거짓말했어. 아빠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원망 속에서 자라지 않길 바랐어. 사실은 엄마가 아빠를 떠났어. 그리고 그녀는 진실을 털어놓았다. 결혼 후 2달이 지나자 나의 어머니가 그녀를 매일 찾아와 모욕하고 협박했단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돈으로 둘을 갈라놓을 수 있겠소? 그녀의 아버지는 한치 망설임 없이 돈을 받았고 그녀는 떠나야 했다. 이미 뱃속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음에도 계속 곁에 있었다면 절대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라져야 했어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숨이 막혔다. 20년 동안 원망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큰 상처를 안고 떠났던 사람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었다. 낡은 국수집 바닥 위에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어. 엄마도, 너도, 이 아이도, 다. 내 눈물은 바닥에 떨어졌다.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울음소리를 들었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러다 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아버지세요? 나는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고 싶다. 아버지요. 그 말을 들은 후 아무도 바로 안아주지 않았다. 누구도 울부짖지 않았고 영화처럼 극적인 포옹도 없었다. 그저 길고 깊은 침묵이 있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만큼 묵직한 침묵, 용서하지 못한 마음의 주름을 천천히 펴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조금씩 이해해가는 조용한 시작. 그녀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다.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남자, 그리고 그 남자와의 기억이 남겨준 아들. 나 역시 말이 필요 없었다. 용서는 강요할 수 없다는 걸, 사랑은 말보다 존재로 증명하는 것임을 나는 그동안 충분히 배웠다. 그날 밤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남아도 돼요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녁 밥상을 차리며 조용히 나를 위한 젓가락과 밥그릇을 하나 더 놓았다. 그 순간 나는 알아차렸다. 이곳이 내 자리지요. 우리는 말없이 함께 식사를 했다. 려연은 여전히 나를 경계했지만 더 이상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셋이서 조용한 가족 식사를 나눴다. 나는 국수집 뒤 작은 방에 머물렀다. 아침엔 재료를 다듬고 저녁엔 식당을 청소하며 전구도 갈았다. 거창한 건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 옆에 존재하는 것. 그게 내가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전부였다. 며칠 뒤 나는 아버지와 여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나를 꾸짖지 않았다. 오히려 려연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 나이에 별로 놀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피는 못 속이나 보구나.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진심을 꺼냈다. 그땐 미처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람 대신 내가 사과할게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조용히 끄덕였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과거는 이제 상처가 아니라 교훈이 되었다. 여동생도 그녀를 껴안고 울며 말했다. 언니, 우리 가족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살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는 결심했다. 함께 살기로. 옛집이 아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에서. 려연은 처음엔 여전히 거리를 두었지만 나는 강요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인사하고 필요할 때 묵묵히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날 내가 고장난 자전거를 고쳐주자 려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나 대학교 시험 볼 때 같이 가줄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핑 돌았다. 그건 려연이 처음으로 나를 아빠라고 불렀던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작고 따뜻한 기적들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족 사진을 벽에 걸었다. 주말엔 공원 산책을 하고 셋이서 요리도 하고 작은 게임을 하며 웃기도 했다. 어느 날 그녀에게 물었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용기 있었으면 이런 긴 시간을 돌지 않았을까? 그녀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겪지 않았다면 오늘 이 따뜻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을 거예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은 제때 온다.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단지 충분히 아플 때 비로소 진짜 소중함이 다가온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만 기적은 모습을 드러낸다.